자, 듀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듀샹이 병거리 또 자전거 바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제시하는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건 우리의 정신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신체적인 조건에 또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머리로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파르테논 신전에 피디아스가 만들었던 그 아테네 여신상을 떠올리면서 그게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예술 작품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또 구스타프 쿠베르의 돌 깨는 사람, 스톤 브레이크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드레스덴 폭격으로 파괴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쿠베르의 작품이 정말 위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송을 하죠. 자, 마찬가지 레벨에서 듀샹의 병거리, 또 자전거 바퀴, 원래 이제 자신의 파리 스튜디오에 있던 이런 작품들인데, 뭐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여동생이 이제 내다 버렸는데, 그와 비슷한 거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자기 스튜디오에 있는 병거리나 자기 스튜디오에 있는 자전거 바퀴를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술 작품이 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런 어떤 지적 상상력,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들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색채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돼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것의 위대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구축하는 그런 어떤 기제들이 바로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서론으로서 이제 던지고 있는 물음들인데, 그래서 뭐 뒤에 가서도 듀샹의 변기나 다른 많은 작품들, 또 듀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의 작품,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창의적인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자, 이제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을 구분했을 때,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거 갖고 어떻게든지 빚거나 만들거나 주조하거나 그래가지고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찬탄이죠.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칭송이고. 자, 근데 이제 듀샹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예술가가 뭔가 이 지상에서 그게 뭐 물감이 됐든 뭐 팔레트가 됐든 뭐 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것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의 마음이든지 표현주의처럼 작가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에피파니든지, 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어떤 한계요? 지상이라고 하는 한계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한계.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싹둑 자르고 저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 자, 앞에서 보여줬죠. 자,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도 없으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면서 그게 어땠을까 이렇게 궁금히 생각을 하는 거죠. 쿠베르 작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 듣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쿠베르에 대해서 이름도 안 들어봤을 거고 쿠베르 작품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위대하더라. 정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게 되죠. 갑자기 40평생, 50평생 살다가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초월적인 게 뭐냐,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전혀 초월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 뭐 몇 학기 정도 제가 막 비투기 타임 막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졌죠. 자, 듀샹이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도발을 해서 여기에 지금 본드처럼 붙어 있는 우리 삶을 띄어서 그 1분 1초라도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모더니티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자, 이 지상의 삶에서 뭔가를 모르지만 이 지상 위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달 아래에 있는 것과 달 위에 있는 걸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달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과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운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이 있고, 근데 그 원칙은 달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태양이든지 뭐 지구든지 어떤 행성들이 돌아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원 운동하고 있는 이 지상의 초월적인 지상이 아니라 이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원리들과 그다음에 지구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가 떨어지는, 자, 이런 것들을 분리하려고 했죠. 자, 이게 과학혁명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뭐예요? 만유인력. 중력으로 설명해버려요. 그러니까 뉴턴이 뭐 가장 위대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숨통을 끊어버린 게 뭐냐면 지상과 초월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상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들이 같은 운동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게 기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고대나 중세에서 뭔가 어떤 신비한 것이든지 말할 수 없는 것이든지 초월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 세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거의 3,000년 가까이 유지가 됐다라면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그게 뭘 달라, 하늘도 올라가 보니까 망원경을 보니까 돌덩이야 라고 했던 거죠. 물론 맞아요. 그게 돌덩이인지. 돌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라면, 자, 우리와 바나나가 66% DNA가 일치한다. 유전자가 일치한다. 원숭이하고 또 96% 일치한다. 그럼 우리가 바나나냐? 그럼 우리가 원숭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면, 자, 우리도 이 원자라고 하는 거, 분자라고 하는 거, 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다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설득해도 나는 바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는 침팬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왜 아닌가? 똑같은데. 자, 이제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듀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포털로서 또 그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 특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7세기 과학혁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표현주의 낭만주의가 드러나죠. 이제 표현주의 낭만주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맞아, 나하고 바나나하고 똑같아. 66% 똑같은 원소나 똑같은 진료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 다른 게 뭐냐면 마음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있는 돌이나 뭐 다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제 무너져버린 신,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신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마음의 개념이죠. 인간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코기토로 형상화될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지금 듀샹이 공격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자, 이것도 여전히 지상이죠. 여전히 지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들어와 있고 체화주의고 어떤 형식이든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주의나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마음, 그 내면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그 내면성을 통해서 이 예술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일정 부분 항상 지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의 마음까지도 날려야죠. 표현주의, 낭만주의 것도 다 날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성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이제 회화의 포기예요. 아예 미술을 포기하는, 예술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력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이 다 지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지상의 것들에 그 함몰되어 있거나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걸 넘어서는 어떤 거, 그것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듀샹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게 이제 도움받지 않는 기성품이죠. 전혀 손 안 댄. 그러니까 전혀 손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길들을 개척한 것들이죠. 만약에 거기에 잠깐이라도 인간 손이 들어가 봤어요. 예술가의 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예술가의 마음의 표현이다. 예술가의 이데아든지 아니면 예술가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여전히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듀샹이 선택했던 내용은 전혀 예술가가 손대지 않은 것.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기성품이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그대로. 그거는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자,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해진 거죠. 오히려 더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설적인 특징들이 이 마르셀 듀샹이 지금 던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다단계적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정말 이 듀샹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진짜 수백 년 만에 나오는 거죠. 17세기, 18세기 표현주의, 낭만주의 다음에 거의 200~300년 뒤에 지금 듀샹이 나오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가 코기토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하면서 기계론으로부터 분리를 하죠. 나는 기계가 아니다. 물론 내 몸은 기계지만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건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에 의해서 인간은 뭔가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게 표현주의, 낭만주의로 갔죠. 그거는 표현주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었고, 그게 문학이든지 뭐 문학적인 형태로 또는 이제 그 미술이나 음악적인 형태로 발전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궁극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300년 뒤에 마르셀 듀샹이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 게 바로 이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예술가나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은 방식으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형이상학적 특질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이런 어떤 손대지 않은 것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미학적 즐거움을 기준으로 이런 기성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다 착각하실 거예요. 왜 듀샹이 변기를 골랐을까? 왜 병거리를 골랐을까? 왜 자전거 바퀴를 골랐을까? 뭔가 그 안에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성적인 특징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형이상학적 특징이든 그것 때문에 듀샹이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미학적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동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듀샹은 그런 것조차도 뭔가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자, 그래서 전혀 가공되지 않은, 전혀 예쁘지 않은, 전혀 손대지 않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이제 혹시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분들 보시면, 저는 좀 약간 반대인데, 저는 예쁘잖아요. 저는 예쁘기 때문에 결혼한 거를 이해를 하는데, 농담이에요. 웃으셔야 돼요. 자, 근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외국인 남자를 보면, 뭐 이건 제가 이제 뭐 성차별 발언이 아니라 정말 못생겼어요. 여자들이
정말 한결같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떠나서 100명의 99.9%는 서양인이 보든 동양인이 보든 못생겼어요. 아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왜 못생겼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왜 서양 남자들이 그렇게 못생긴 그러니까 동양 여자들 중에 그렇게 이쁜 애들 많잖아요. 김태희급 자,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서양 여자들이 지금 동양 여자들의 성형의 원본이에요.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하는 모든 모델링은 다 서양 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서양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여자들 중에 서양 여자를 닮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전혀 서양 남자들의 결혼 배우감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볼 때 전혀 못생겼는데 왜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의 기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것도 아니고 뭔가 눈이 예쁘거나 뭐 몸매가 아름답거나 전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보면 짜리몽땅에다가 어떻게 저런 여자가 결혼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 얘기해 보면 저도 이제 브뤼셀 한인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좋아 죽어. 그냥 좋아 죽어. 이쁘다는 거야. 그 여자가. 자, 듀샹의 생각이 이거예요. 듀샹이 지금 저 포털로 넘어가는 뭔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갈 때 자, 제시한 게 예쁜 꽃병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자, 아름다운 비너스를 제시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가장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또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는 병거리, 자전거 바퀴, 그다음에 소변기를 전시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미학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양 남자가 자기 어릴 때부터 20세, 30세 때까지 정말 이쁜 여자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서양 여자 중에 섹시하고. 근데 걔네들하고는 결혼 안 하고 동양에, 그것도 한국에서 온 정말 찌질하고 못생긴,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이게 결혼할 가능성도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쳐 죽어요. 자, 이제 이게 뭐 정확한 그 유비는 아니지만, 자, 왜 그래요? 자, 눈에는, 지금 우리 눈에는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건 지금 뭔가 다른 걸 보는 거거든요. 그 여자의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매를 보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몸매는 비교해보면 옆에 지나가는 거 보면 오징어하고 지렁이밖에 안 될 건데.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좋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자, 그게 뭐냐?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오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미술 작품들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작품이 뭐 뛰어난 작품도 있겠지만 뭐 이해도 안 되는 작품들도 있고 뭔가 이상한 작품들도 있고, 근데 그걸 계속 모으세요. 모으시고 벽에다 다 지내놓고 너무 좋아하셔. 자, 왜 좋아하실까요? 그거 들어가는데 막 집 몇 채 팔았을 거야. 자, 보고 있는 게 그 그림 보면서 그 그림에 있는 이쁜 여자를 보거나 아니면 뭐 섹시한 장면을 보거나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자, 뭔가 있는데 그 뭔가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집 몇 채 팔면서 그림을 즐기시는 거죠. 그 그림을 즐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속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즐기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듀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혀 가공하지 않는 그런 물질, 전혀 우리의 손을 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자기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유관순이나 마찬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자 태극기 들고 뭐라고 하면 분명히 자기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거 알면서 왜 독립운동하고 왜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 그러냐 이거죠. 저희 때도 이제 뭐 80년대 후반 학번들 보면 뭐 그 운동한다고 날마다 수업 빼먹고 돌 깨고 전북대 저기 구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걔네들이 뭐 국회의원 됐냐? 국회의원 된 애들은 진짜 정말 쓰레기들이고 그런 자기가 국회의원 되겠다, 자기가 뭐 이거 운동해가지고 뭔가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학점 다 F 권총 차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요. 날마다 그 구정문 앞에서 벽돌 깨고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날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토플 공부하고 막 보케블러리 33,000점 잡고 있었는데 나 바보다, 저것들은. 근데 허구한 날.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은 노동일보 뭐 신문 기자 하다가 지금 정읍에서 귀양에서 살고 있어요. 왜 바보라고? 그 당시 선생님은 실용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보야. 성적도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곽광재 선생님, 유명한 곽광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어록이 야 니네 부모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 멱살 잡고 의사 죽여버리고 병원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니네 엄마가 낫냐? 아니다. 니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죽게 되고 그러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 네가 의사 돼가지고 나중에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 살려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제가 감명을 먹었잖아요. 전 도서관으로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짱돌 깨러 가더라고요. 바보들. 네가 아무리 깨봐라. 이 사회가 바뀌나.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모르겠어요. 10세기, 18세기 이후에 거의 200년, 300년 더 진보하면 진보하지 안 깨질 거라는 거. 네 엄마 병 못 고쳐. 대한민국 어떻게 고쳐? 대한민국 지금 이끌어 나간 사람들은 짱돌 던진 애들이 아니란 말이죠. 삼성이나 LG지. 그럼 포기해요? 그래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 뭔가 저항할 수 있는 거.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돌 깨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돌을 깨서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듀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전혀 가공되지 않은 거, 우리가 볼 때 전혀 예쁘지도 않고 전혀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걸 통해서 예술이 지향하고 있는 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그런 초월적 존재와 합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예술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술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그냥 역사적인 그런 어떤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 듀샹이 이제 자신의 형들이 속해 있는 그 피토 입체파에 입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파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브라크라든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입체파들을 이제 이뤄가고 있는데, 이 입체파는 이제 한 가지 또 혁명적인 일을 했던 것들이 이 재현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뭔가를 묘사하고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전환시켰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프랑스 아카데미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그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실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커스, 전경과 후경이든지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세계를 기술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게 뭐 성서에 나오는 신화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실제와 아주 닮아 있는 형태의 재현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진 게 뭐예요? 카메라의 등장이에요. 19세기 말 카메라 등장하고 영화 등장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뭔가 그 감동을 못 주는 거죠. 뭐 더 실사적이고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카메라와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가 등장한 것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그 후폭풍이었죠. 자, 영화는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인 것이 그냥 회화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면 영화는 이런 어떤 공감각적인 거를 통해서 2차원이지만 3차원적인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재현이라고 하는 거, 모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평면 예술로서는 거의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본다, 뭔가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의 소실점으로, 하나의 시점으로 사물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내려고 했던 이런 이성 중심적인 사고들을 깬 것이 바로 입체파죠. 왜? 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느 하나의 평면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관점들을 깨고서 굉장히 다중적인 관점, 여러 관점들을, 여러 시점들을 통해서 사물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뭔가 포커스 맞추는 이런 것들을 더 개방적으로 열어버리는, 자, 이런 특징이 바로 입체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입체파를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피터 그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피터 그룹은 브라크라든지 피카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신들은 이제 후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클레이즈라든지 장 매칭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입체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면서 피카소나 브라크가 했던 그런 재현의 작업들을 이제 이론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품들, 이론화시키는 그런 그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듀샹이 뒤늦게 참여했었고, 자신이 볼 때는 이런 입체파의 형식으로는 자신이 성공하기에는 글렀다고 생각한 거죠. 워낙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또 본인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더 큰 것들을 지향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체파가 뭐예요? 입체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모더니즘에 등장하는데, 모더니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입체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넘어서자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모더니티를 지금 넘어서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 벗어나서 뭔가 한 단계 넘어가자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더니티도 지금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 현대 예술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하나는 자, 그 모더니티에 함몰되어 있는 수준. 그래서 세계 내의 존재들, 세계 내의 어떤 사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그거를 벗어나서 작품 속에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실체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통일성, 내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들을 꿈꾸는 건데, 그거는 작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거죠. 자,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형상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형상은 반드시 진료와 함께 있어야 되지, 진료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붕어빵이에요. 자, 붕어빵의 붕어는 어디 있어요? 붕어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가루하고 앙코하고 섞여 있을 때만 붕어빵의 형상이 있는 것이지, 이 붕어빵, 이 밀가루의 형태의 붕어빵을 떠나서 실제로 붕어라고 하는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개별적인 붕어빵만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붕어의 모양과 붕어의 진료인 밀가루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건 논리적이에요. 존재론적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자, 근데 플라톤은 어때요? 플라톤은 붕어빵에 붕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사고리스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따로 존재하고 그게 붕어빵의 붕어 모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존재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합이 180도가 되는 삼각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자, 삼각형보다 크든지 내각의 합이 180도가 넘든지 아니면 적든지 우리가 어디서 그리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우리 적도에서 그리면 더 넓겠죠. 우주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180도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붕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있냐? 붕어빵 안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에도 있던 것처럼 자, 이 초월적인 세계가 어디 있냐? 그림 내적인 통일성이 있는 거죠. 내적인 통일성. 자, 그게 바로 입체파예요. 자, 입체파도 마찬가지고 칸단스키의 이제 계약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안에 이 추상의 추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 세계를 초월하는데 그 초월한 것들이 작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내적인 통일성으로서 보여지는 단계죠. 근데 듀샹은 이거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작품 내적인 게 아니라 작품에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고 작품은 단지 안내만 하면 돼요. 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 작품 내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어떤 내적 통일성이나 내적 특성을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게르니카죠. 게르니카를 보면 스페인 내전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자,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왜 입체파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듀샹도 뭐 자신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습작이나 그림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예술적 사조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초월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암리에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더니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점적인 주제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단계에 있었던 입체파, 모더니티 초기 단계의 입체파라든지 아니면 추상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이란 뭐예요? 그 초월적인 것, 이 그림 속에 때려 박으려고 한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열린 공간으로, 더 큰 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까 게르니카처럼. 여전히 그게 완전히 추상화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 있는 뭔가 구상적인 거, 뭔가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바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와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었죠. 자, 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와라고 하는 작품은 자, 움직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것을 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항상 시간 1에서 움직이고는 한 발. 다 스틸컷이에요. 그러죠? 그 스틸컷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스틸컷을 이어 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 정신적인 작용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림을 봐서는 이게 실제 계단을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에 있는 사람이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여자거나 남자거나 옷을 벗었거나 안 벗었거나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정신적인 작용들이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듀샹이 이야기하는 논리적 추론이에요. 여기서 디덕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사물들을 보면서 그 사물들을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또 그림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 듀샹의 역할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상자 역할이죠. 감상자의 역할. 감상자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추상, 논리적 추론, 상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강렬한 형태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오브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브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프랑스 말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영어의 오브젝트인데 그냥 그 오브젝트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연관이 돼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오브제예요. 추상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내가 지금 볼펜을 보고 있지만 그 볼펜을 보면서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빵을 먹거나 어떤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와 빵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들을 추억하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뭐 어디죠? 폴바스에 가가지고 룽고를 마시면서 그 옛날에 애인하고 헤어졌던 이야기, 뭐 눈물 철철 흘리면서 제가 마시고 있는 지금 커피인데 왜 그거를 마시면서 옛날에 그 쓰디 쓴 그 경험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까요?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자, 이제 예술도, 듀샹이 이야기할 때 예술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술을 작품을 보면서 아 좋다, 참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떠올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초월적인 거,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자기 규정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초월적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변형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규정적인 에피파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들렌도 마찬가지죠. 마들렌 볼 때마다 자기 어렸을 때가 계속 떠오르죠. 이게 현현이에요. 이게 현현. 커피 룽고를 마실 때마다 이 룽고를 같이 마셨던 사람과의 어떤 대화,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강에 비친 달을 보면서 그 달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런 어떤 추론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감상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상자에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충격, 그러니까 그 좋음이나 쾌가 아니에요.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거죠. 뭔가 그 도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거북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다라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강렬한 자극, 원자폭탄처럼 강렬한 자극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듀샹이 던지고 있는 예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버 6로 이제 넘어가시면 1912년에 듀샹이 그 계단을 내려가는 이제 나체화를 두 번째 버전으로 만들어 놓죠. 예? 6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6번 한다고. 6가 6이에요. 아, 6를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거. 아, 전 진짜 식스를 들으면 샘플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상상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를 이제 출품하려고 하는데 이제 1912년도 3월 20일 날 이제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예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독립작가 살롱이 열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입체파 세션위원회에서 전시회 하루 전날 이 계단을 내려가는 나체화 두 번째 버전을 전시를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세션의 그 위원장이 이제 글레이즈와 메첸거였는데 앞에서 이제 그 입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들을 만들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 듀샹의 그림이 추악한 주제와 도발적인 제목이 입체주의를 진지한 예술 형식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입체파는 이제 모더니즘이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건데 그 초월적 세계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아름다워야 된다, 여전히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형이상하게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니, 제가 아니라 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현현이라고 하는 에피파니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X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신, 도덕, 뭐 선, 뭐 우주, 기타 등등. 고정불변한 어떤 거죠. 이게 초월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규정적 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규정적 에피파니. 이게 두 번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입체파가 가지고 있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자, 여전히 저런 초월적인 것들을 지향하지만 그 초월적인 것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니체가 부정했던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근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초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나 고대나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고대에서 초월은 무조건 선이에요. 도덕적 선을 이야기하죠. 그게 신 됐든 우주가 됐든 도가 됐든 리가 됐든 그걸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메시스죠. 그걸 모방하려고 했던 것들이 미메시스였는데, 자, 이제 피토 그룹이 특별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누구죠? 브라크라든지 아니면 피카소하고 달랐던 점들은, 자, 여전히 저런 종교적인 색채를 갖는, 도덕적인 색채를 갖는 초월을 추구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무관한 형태의 자기 규정적인 에피파니. 그러니까 듀샹도 지금 이 나체화를 통해서, 계단을 내려온 나체화를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초월적인 내용이 자, 이 피토 입체파가 가지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예민한 논쟁거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 특별히 이제 종교에서도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초월적인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야훼인가? 아니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특징인가? 우리는 이제 여기에 계속 함몰돼 있죠. 뭔가 고정돼 있고, 그 고정돼 있는 것들이 뭔가 드러나는 것이 현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기서 두 번째 자기 규정적인 현현은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자, 모악산을 가기 위해서는, 자, 모악산 또 에베레스트에서 가기 위해서는, 자, 등산로가 A일 수도 있고 B 있을 수도 있고 C 있을 수도 있고, 뭐예요? 위에만 올라가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A의 길, B의 길, C의 길, D의 길을 다 다르죠. 근데 초월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이고, 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내용은 자기 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가장 이론적인 관점이 바로 이제 이런 예술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특징 또는 신학적인 특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확률파죠. 확률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확률파. 이거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이고, 확률파는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어떤 사람한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파동으로 보이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기독교로, 어떤 사람한테는 불교로, 어떤 사람한테는 도교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확률파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듀샹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더니즘의 초월성과 그 다음에 이 피토 그룹이 생각하고 있는 모더니즘의 초월성이 근본적으로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레이저나 메tzen 같은 경우에는 듀샹의 그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저런 존재 X라고 하는 X의 존재가 드러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진지한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자기들의 그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그것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 도덕, 선 이런 것들과는 비껴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때문에 듀샹은 전시를 포기해요. 자, 제목을 바꿔라.
그림 전시를 하면 제목을 바뀌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듀샹은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이 나중에 또 있죠. 그때는 이제 그 듀샹이 변기 전시할 때 자기가 이제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명으로 출품하죠. 무티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옥신각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작품을 전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도 그 다음 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듀샹은 공식 예술에서 배척된 아방가르드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시 배척당하는 특이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입체파는 이제 프랑스 예술원에서 배척당했죠.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아방가르드 어떻게 보면 전위 부대가 됐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는 또 거기서 또 배척당하는 그런 아방가르드에서 또 배척당하는 그런 이제 신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그 인간은 초월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월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초월이죠. 내가 아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초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스콜라 철학이죠. 우리가 보통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직 신학을 통해서 또 스콜라 철학을 통해서 계속 그 인간의 이성 속에서 그거를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 이제 입체파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퓨토 입체파도 이제 마찬가지죠. 초월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그 초월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선, 도덕, 조음, 쾌락 이런 어떤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도 있는 것처럼 또 듀샹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입체주의 운동에 또는 그런 어떤 목표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배제 체계를 갖춘 후에 새로운 정통으로 등극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아방가들에 대한 혐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랑스 예술원에서 배제당했죠. 근데 배제당한 이후에 자기들이 최고의 예술 또는 가장 정통 예술이 될 거다.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을 인정해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입체파가 이제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은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술을 하는 이유가 여전히 지금 모더니티에 있는 거죠.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정통으로 등극해서 1인자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떤 대전에서 1등상을 차지하는 거죠. 여전히 이런 어떤 세속적인, 자 이게 듀샹이 지금 왜 피토 그룹을 정말 경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운동권 얘기했었는데 운동권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이제 순수해서 운동권이 짱돌 던지고 뭔가 투쟁을 하고 자기 한 몸을 불사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이거 해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애들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총학생회 하면 반드시 시의원 나와요. 다 시의원 하고 싶어요. 시의원, 구의원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요. 거기에 한 놈도 예외가 없어요. 다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해봐라 저거. 아니 그러면 운동하는 게 그 순수성이 없잖아요. 순수성이.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면 내가 뭐 어디 장관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체게바라는 진짜 혁명가. 그것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체게바라는 체게바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화된 체게바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체게바라가 의사 출신인데 걔가 그냥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게릴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1인자였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락을 포기하고 어떻게 안락을 포기해? 자기가 1인자인데. 얼굴 때문에 떴어. 너무 잘생겨서
체게바라는 완전히 그 신화된 인물이고, 저도 이제 물론 체게바라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입차파가 갖고 있는 한계, 아까도 이제 이 모더니즘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왜 지금 듀샹이 왜 그것까지도 포기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개인은 이데올로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아무리 예술가가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브라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절대로 안 들어갔어요. 어느 집단도 안 들어가고 계속 자기 스튜디오에서만 작업을 했었죠. 어디 그룹에 속하는 순간 사회성을 갖게 되고 어떤 집단성을 갖게 되면서 그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뭐 공산국가들 보면 공산국가 때나 반공산국가 때나 어느 때나 귀족은 다 귀족이에요. 왜? 다 줄 서거든. 공산 줄 땐 공산당한테 줄 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공산당에 나오면 또 반공산당에 줄 서고. 절대로 귀족들은 바뀌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권력 지향, 위법인생이 보려고 하는, 그런 초인이 되려고 하는 권력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환멸을 느끼고서 파리 예술계를 떠나죠. 파리 예술계를 떠나서 이제 뮌헨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듀샹의 하나의 새로운 획이 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912년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뮌헨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뭐 일정한 형태의 뭐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그림 작품을 그려왔어요. 근데 이 뮌헨 갔다 온 다음에는 완전히 그림을 끊어버려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죠. 여기서 이제 포괄적인 변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화를 포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화를 포기하고 이제 그림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기성품 발명으로 180도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피토그룹, 자기의 형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이해했을 때 자기 동일한 그룹 집단 내에서도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동시에 이 감상자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는 문화적, 지적 수준이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이 예술적 포기를 7페이지 7으로 넘어가시면 아주 이제 강력하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듀샹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듀샹이 회화를 포기한다. 회화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벨기에 미술 이론가가 듀브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게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절필을 하는 것처럼 이 절필 선언, 이 예술 회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떤 공식적인 삶의 이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과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건데 포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듀샹은 어디에 서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어떤 철저한 이유나 철저한 목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듀샹은 떠오르는 샛별이었죠. 라이징 스타였어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정말 그 뒤로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느낀 거고, 뭔가를 지금 깨닫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인가? 자, 35년 뒤에 1946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신이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와를 그린 다음에 절 예술을 선언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빨간색이죠. 거기는 이제 안 들으실 텐데. 자, 나는 단순히 시각적 산물이 아닌 이데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한번 그림을 정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올려두고 싶었다. 마음이 찡하지 않으세요? 난 이거 울고 싶더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내 눈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쾌락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지향하는 것은 이데아다, 아이디어다, 관념이다,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내 정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 우리 눈이 갖고 싶은 대로만 했었죠. 지금까지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이, 우리 감각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쾌락이겠지, 우리의 정신까지 올라가서 정신이 지향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들을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자,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 행위와 예술가의 보다 지적 관심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있다. 자,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인 행위. 자, 그림을 그리는 물리적 행위는 모더니티에 남아 있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안에 뭔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술가의 지적인 관심인데, 이게는 근본적인 대립이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지상의 것과 초월적인 것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이 캔버스 안에 뭔가 이 평면 안에 그런 것들을 담아 넣으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듀샹은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내가 회화를 포기하는 이유는 뭔가? 자,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상상력에 자, 불필요한 제한. 불필요한 제한이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죠. 물감을 칠하는 거죠. 색깔을 입히는 거고, 뭔가 그런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거를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 행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행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물감을 타는 순간, 뭔가 드로잉을 하는 순간 뭉개지고 으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떠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락강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징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상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자, 언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상적인 이미지들이 전부 다 날아가죠. 자, 내가 부르고 싶은 건 뭔가 X라고 부르고 싶은데 자꾸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라고 얘기하고. 하지마,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 가졌던 이런 것들이 뭉개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또 좋은 말로는 주체화라고 얘기해요. 주체화. 자, 아이가 36개월 이후부터 나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건 이미 상징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사회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젖 먹기 위해서, 뭔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제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예술가 갖고 있는 비판적 상상력에 들어오는, 침입하고 있는 자, 불필요한 제한이라는 것이, 그 불필요한 제한이 뭐냐? 예술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행위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 드로잉을 하는 것부터 계속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습작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죠. 뭔가 단어를 하나 쓰는 순간, 자, 선을 하나 그리는 순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계속 그것은 연달아서 나의 행위들을 제한시키는 것들이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족박이고 속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자신이 예술을 포기하겠다, 회화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해방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뭐냐? 예술에 대한, 정신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임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상력에 100% 복종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손과 발에 의해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행위에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정신에 대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회화의 물리적인 선입견을 포기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자, 이 물리적인 선입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예술 작품이 손으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예술의 물리적인 선입견이죠. 이걸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통해서만 예술 작품이 구현되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태의 예술이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드러나는 초월은 저런 의미에서 자기 규정적인 에피파니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회화의 포기가 이렇게 보면 이제 듀샹이 정말 천재로서 새로운 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1912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뮌헨에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구체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짧은 4, 5개월이지만 그 앞에 이제 이 가슴 아픈 현실들을 느끼게 되면서 아무리 예술가가 노력해도 극복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노력한다는 게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지만 그 예술가가 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행위들, 그림을 그리고 뭐 드로잉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뒤에 가서는 다 되겠지만 이걸 또 팔아야 돼, 또 팔아야 되고 또 후원자를 끌어와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왜 TV나 라디오에서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 나온 거야? 왜 그래요? 시청률 때문에 그런 거죠. 청취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쌍소리도 하고 뭔가 재밌는 소리 해야 사람들이 듣지, 너무 막 부처님 같은 소리만 하면 누가 들어요? 원음 방송 이렇게 청취율이 높지 않아요. 응? 오늘 방송은 그렇죠. 기독교 방송처럼 막 나와가지고 막 시사적인 거 이야기하고 막 빨갱이 이야기하고 막 뭐 극우 단체 이야기하고 태극기 이야기,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야 CBS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듀샹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술이라고 하는 게 자꾸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초월적인 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너무 모더니티해요. 너무 모더니티해, 너무 시장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우발적인 것들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구현된 초월이 정말 초월이겠어요? 정말 순수한 형태의, 뭔가 진지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관심을 갖는다. 그 자극적인 말들, 그 센 말들, 그 사람을 호리는 그 색감들. 자, 여기에 사람들은 계속 천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려쳐야 된다. 이거를 때려치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 이데아, 오직 정신, 오직 초월적인 것만 드러날 수 있는, 그것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오브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더 이상 예술가가 손대지 않은 예술 작품, 그런 과정에서만 진정으로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거기서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갈 거다. 왜? 예술가 손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예술인데 예술이지 아닌지에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고, 이게 예술이라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초월적인 것들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예술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듀샹이 이야기하는 회화의 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